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20년 차로 결혼 생활 중 무려 15년을 시어머니 병간호한 사람이에요. 정말 반문하며 놀란 토끼 눈을 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요. 요즘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은 세대니까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는데요. 제 마음은 아직도 시어머님이 그리울 정도로 더 고생해도 좋으니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신우 대첩을 잘 치렀다는 점이에요. 저에겐 신우가 무려 4명이나 있어요. 어떤 레파토리인지 너무 뻔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들 귀한 집에 시집 오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고 또 낳아야 하셨죠. 사실 신우 많은 집이라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고사하는 게 대한민국 진리라는 건 저도 이젠 안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다 해도 신우가 4명이라면 보통 주위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며 말리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분위기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에겐 슬프게도 그렇게 도시락 싸가며 진심 어린 호소를 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아니죠? 차라리 고아였으면 삶이 더 윤택하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가 있어도 책임져 줄 어른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자랐어요. 아빠, 어디 가? 이제 엄마 장 봐오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엄마 마중가? 그 가방은 뭐야? 장은 엄마가 보러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큰 가방을 들고 나가시려는 거예요. 당황한 전 아빠를 불러 세워 말했는데 아빠는 가던 길을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곤 이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잘 들어. 아빠 이제 가면 안 올 거야.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그 사람과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잘 지내. 사랑하는 사람? 아빠가 사랑하는 게 엄마 아니었어? 엄마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아빠, 다시 안 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아빠에게 되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볼 뿐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가셨죠. TV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자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던데 저희 아빠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네요. 지금에야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 행동이 얼마나 저나 엄마에게 남은 정마저 없었는지 알지만 그땐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꿈 같았어요. 엄마, 저녁은? 밥 안 먹어? 나 배고픈데. 장 보고 오신 엄마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곤 장 본 걸 냉장고에 넣지도 않은 채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문 밖에서 조용히 물었네요. 지금이야 TV에서 이혼 이야기가 쉽게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바람나 갑자기 사라진 남편 때문에 당황한 엄마를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엄마 지금 밥할 기분 아니야. 너 혼자 라면 끓여 먹던지 냉장고에 찬밥 있으니까 김치랑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 초등학교 3학년이면 밥은 너 혼자서도 먹을 줄 알아야지. 내가 밥하는 기계야?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야 해? 네가 네 할 일 알아서 잘했으면 엄마가 이러고 안 살지. 엄마도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닐 줄 안다고. 누군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가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하셨죠. 아빠가 바람나 집을 나간 원인 제공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요. 그렇게 엄마는 반 미친 듯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저를 책임지기 싫으셨는지 바람난 건지 알 수 없이. 양가 할머니도 없었기에 저는 중2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다행인 건 반지하여도 그게 우리 집이어서 집세 걱정 없다는 점이었죠. 곰팡이 투성이었어도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엔 굶고 어째 반년 정도 살았을까.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 도움을 주셨어요. 부모가 호적상 아직 살아있어서 정부적 지원은 어렵지만 교회, 절 같은 종교단체에서
시즌마다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들을 매번 챙겨주셨지요. 그때부터 전 악착같이 공부에 제 먹고 살 길을 개척해야 했어요. 서울 4년제 대학에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과외 말고는 공부에 올인했네요. 당연히 친구는 사치였으니 연애도 다른 세계 이야기였고요. 그렇게 회사에 입사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전달하면 이해하기 쉬우실지 말할 수 없는 벅찬 기쁨과 이제 시작이라는 다짐, 이루 말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이었거든요. 야근하는 거예요? 야근하라고 오해 준 거 아닌데. 제가 너무 늦게 줘서 괜히 부담 줬나 봐요. 신입이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회사에서 별 기대 안 해요. 그게 내 말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 더 할 거면 어떻게 간식이라도 사다 줘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서 일도 빨리 배울 겸 남아서 일하는 거니까 대리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매번 저 때문에 늦게까지 안 계셔도 돼요. 그럼 제가 더 죄송해지잖아요. 사수였던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아지자 신경 쓰였는지 이런저런 말들로 제 야근이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해줬어요. 남편은 원래도 서글서글한 성격에 다정다감해 사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수라 책임감에 그런 거라 생각했을 뿐 저를 좋아할 거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다 같지 않나 봐요. 남편은 선을 긋는 저에게 다른 여자 사원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묘한 매력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진짜 그랬다니까. 뭐랄까? 나를 이렇게 막대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라 해야 할까? 처음엔 뭔 자신감이지 싶었는데 나중엔 궁금해지고 보다 보니 또래 여자들보다 순수하고 또 그에 반해 왠지 모를 그늘까지. 정신 차려보니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더라고. 입사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프로젝트가 끝나고 둘이 자축하러 뒷풀이를 간 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저 같은 사람 처음이었다고 서로 티격태격 장난하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백이 싫지 않았어요. 1년 내내 한결같은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남편이 저에게 느끼던 순수함은 사회와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곤 제가 안쓰러웠는지 많은 경험을 해주게 만들겠다며 의기투합하더니 왠지 모를 그늘이 부모님 부재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자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막무가내라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와 첫 만남을 가지고 있었네요.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녀석이 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 해서 궁금했는데 전에 듣던 것보다 더 참하고 예쁜 아가씨네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 토닥여 주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장해제 돼버렸어요. 다정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긴장하며 살았던 응어리가 풀린 건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울어요. 마음 풀릴 때까지 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속 시원히 울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내가 이제 엄마 해줄게. 귀한 딸 생겼으니 잘해줄게. 엄마는 그런 말 마. 엄마가 말할수록 더 휘잖아. 왜 애를 울리고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울고 말았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저리도록 든든하고 슬픈 일인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아둥바둥 살려고 애썼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고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다가 헤어졌어요. 이미 제 마음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당연히 저는 이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했다가 돼버린 상태였죠. 저기, 그런데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말을 안 했다기보단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 있는 거 아는데 왜?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서.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 아니, 네 명이야. 막내 누나까지. 남편은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말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이 앞당겨지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하더라고요. 누나들 덕볼 것도 아니고 거의 남처럼 살아서 사실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데 좀 쎄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이혼녀 2명, 결혼할 뻔했던 누나 1명,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누나 1명까지 총 4명이더라고요. 혹시 누나들 때문에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줘. 나나 우리 엄마 만나봐서 알겠지만 진심이야. 누나들은 결혼식에 올 거지만 결혼 후에도 별로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인사드리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그래서 좋을 거 없어. 미리 말하는데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혹시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뭐든 다 나나 엄마한테 말해.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신우들에 대한 쎄함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머니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길 대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남들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금치도 먹기 싫게 만드는 마력의 소유자들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60대 중반을 넘으셨지만 워낙 고생하며 5남매를 키우셔서 그런지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짠하기도 하고 엄마의 따뜻함이 늘 그리웠던 저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분가해서 사는 게 마음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와 함께 사는 걸 택한 거죠. 시모는 20평대 아파트에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거실 하나,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다였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워도 어릴 땐 같이 자니까 방 2개면 충분하다고요. 가진 게 많지 않았기에 결혼 후 살면서 돈을 모으고 어머님 집 팔면 모은 돈에 30평대로 이사 가면 된다고 남편과 의기투합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일찍 오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에 생선조림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저녁에 하려고 꺼내놓긴 했는데 혹시 다른 게 먹고 싶으면 그거 해줄게. 어머니, 지나가며 한 말까지 기억하셨어요? 저 그거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집밥 잘 먹어서 살찌는데 어머님 덕분에 오늘도 뱃살 늘겠어요. 돈 잘 벌어오는 아들, 딸 있어서 끼니 걱정 덜었다며 어머니는 아침 저녁 상 차리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그게 무슨 불효인가 싶어 출근 전 제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된통 혼났네요. 돈 버는 자식한테 밥 차리라는 엄마가 어딨냐면서요. 덕분에 성장 시절에도 못 먹어본 집밥 원 없이 먹으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물론 철없는 신우들이 돌아가며 시댁에 오가기 전까지는요. 여러 번 있었지만 기억나는 걸 몇 개 들자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신우가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님 오셨어요? 옳게 집에 있었네. 엄마는? 엄마도 집에 있지? 너도 있었냐? 이놈은 큰 누나를 봤는데도 인사도 없이 됐어. 어차피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엄마는 딸이 오랜만에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으셔. 반갑지도 않은 거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라 당황하는 저와 다르게 남편하고 시모는 아무 대꾸도 없더라고요. 신우도 쉬운 캐릭터는 아닌 게 그러던지 말던지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밀어놓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신세 한탄을 시작했죠. 이대로는 절대 못 산다고요.
자기가 이런 하찮은 대우받으려고 결혼을 몇 번씩 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공감을 원했어요. 한참을 이야기해도 시모는 한 귀로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없더니 신우등살에 못 이겼는지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또 며칠 놀러 앉으려고 짐 싸왔냐? 옳게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네 동생, 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이제 결혼했어. 이 집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정신 못 차려? 그러더니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신우 캐리어를 복도로 내밀었죠. 신우가 뭐 하는 짓이냐며 캐리어를 사수하려다 복도로 덩달아 쫓겨났고 당황한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리치는 거예요. 자식 내쫓고 마음 편하냐는 둥 오죽하면 왔겠냐는 둥 말이에요. 남편은 이혼한 건 누나로 족하니까 자기까지 이혼시킬 거 아니면 이런 꼴 보이지 말라고 대꾸하면서 분란이 더 커졌죠. 결국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오고서야 끝났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워낙 강경한 그들을 보니 그들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꼬치꼬치 가족사를 캐묻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넘겼네요. 그리고 한 6개월이 흘렀나. 임신해서 한참 입덧이 심할 때라 며칠 휴가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제 걱정이 되는지 과일을 종류별로 사다 주시며 이거라도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그나마 과일이 먹혔기에 그걸로 근근하게 버티던 시기였는데 지방 산다는 둘째 신우가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야, 팔자 좋다. 시모 있는데 편하게 누워서 TV나 보고. 시집 잘 왔네. 근데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신우가 왔는데 물도 안 내줘? 됐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냉장고에 저 먹으라고 깎아놓은 과일을 죄에다 꺼내 먹기 시작했죠. 화장실 갔다 나온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뭐 하는 짓이냐 물었더니 보면 모르냐고 대꾸하는 신우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 놀랬어요. 그리곤 과일 깎아놓은 뚜껑을 하나씩 닫더니 물도 주기 아까운데 왜 와서 이 사단이냐고 난리셨죠. 둘째 신우도 지지 않고 옳게 있는데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냐며 간만에 찾아온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냐고 대꾸하더라고요. 시모는 가뜩이나 일도 힘들고 입덧 때문에 힘도 없는 애 눈치 줄 거면 썩 꺼지라고 말하는데 민망해서 졸리다는 핑계로 전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가는 타이밍보다 깜빡 졸았는데 해가 다 지고 일어났더니 둘째 신우도 가고 없었죠. 셋째 신우는 이혼하고 다신 결혼 안 한다는 주의로 결혼 생각 없는 넷째 신우랑 같이 산다는데 결혼식에서 보고 따로 연락이 있거나 얼굴 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진짜 안 물어보려다가 딱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궁금해서 그래. 누나들하고는 원래 정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말한 적 없구나. 큰 누나는 이혼을 밥 먹듯 하고 둘째 누나는 결혼할 뻔한 사람이 사기꾼으로 재산 날릴 뻔하고 이혼당한 셋째 누나, 남 같은 넷째 누나. 그걸 본 나나 우리 엄마 속이 어땠겠어. 이젠 정말 피만 섞인 남이라 생각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야무지게 자기 앞가름하는 모습이 예쁘고 혼자 그렇게 큰 배경이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멋쩍게 웃는 남편을 보니 이렇게 좋은 시모, 좋은 동생을 속상하게 만드는 신우들이 이해되지 않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별다른 일도 없었고 출산도 무난하게 했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니 안심하고 남편과 저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제 인생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변을 만났네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고요. 소견서 써줄 테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이제 거기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이라뇨? 철분이 혈액에서 많이 생성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골수 이형 증후군, 쉽게 말해 백혈병은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골수이식이 치료책이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 자체를 견디지 못하시니 그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한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하시고 사실 치료한다기보단 경과를 지켜보는 쪽에 가깝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저는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며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결국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네요. 백혈병은 사실 관리를 하면 크게 나빠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댔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요. 젊은 혈기에는 나쁜 병도 빠르게 확산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지 크게 병이 나빠지지 않는다고요. 다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만큼 입맛이나 건강이 약화될 수 있고 결국 다른 합병증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게다가 항생제라는 게 만성으로 몸에 반응이 더 없으면 더 센 약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도 1종, 2종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기도 했죠. 미안하다 뒤늦게. 괜히 너 번거롭게. 죽으려면 빠르게 죽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 힘들게.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같이 들으셨잖아요. 밥 잘 먹고 체력 관리 잘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요. 요즘 약 좋다잖아요. 큰 병 아니어도 다들 건강하게 살려고 관리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런 거랑 다를 거 없어요. 당뇨, 고혈압도 관리 잘하면 100세 사는 시대에 어머니라고 뭐 다를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약한 말씀 마세요. 그렇게 시작된 병간호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말이 관리지. 평소처럼 식사하고 산책하고 정기검진하고가 다였거든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다행히 어머니가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식사도 꽤 잘하셨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성급하게 그러지 않았어도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쯤 흘렀을까. 어머니가 어느덧 70세를 넘겨 한 해 한 해 흐르기 시작하니까 뭔가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걸을 때 혼자 힘으로 걸으셨었는데 이젠 어려우셔서 지팡이를 하나 사드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 하셔서 중간중간에 걷다 쉬다 하는 구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나 요양원에 들어가야겠다. 소중한 내 딸 고생하는 거 나 못 보겠어. 지금이야 이렇게 움직이지만 점점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할 일도 많아질 텐데 병원 오가는 것도 그렇고 요양원에 있으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병원까지 한 번에 다 될 수 있잖아. 그게 서로를 위해 좋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힘들다 그래요. 왜 약한 소리 하세요?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요. 앞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안다. 알아. 네 맘 알지. 알고 말고. 그래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려고 내가 널 딸로 대한 게 아니다. 내 맘 이 엄마 맘 알잖니. 자식 고생하는 거 보는 부모는 없다. 그게 내 진심이다. 엄마니까 못 보내. 엄마를 요양원 보내는 딸이 세상에 어딨어. 엄마 나 불효자 만들려고 그래? 아니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서 그래?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울지 마. 네가 울면 엄마 마음 무너져. 응? 아가, 엄마가 미안해.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낮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만 보필하니까 어머니가 더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친구들도 만나고 제 시간도 보내고 할 테니까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거 없다고 말하며 어머님이 더 편하게 오랫동안 제 곁에 머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는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신우들은 콧배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물론 와도 대접도 못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별다르게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라 못내 서운한 마음이 있었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며 틈나는 대로 신우들을 감싸셨어요. 당신이 딸들을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요.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은근히 무시받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왠지 당신 잘못인 것 같아 편이 되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오냐오냐 길렀더니 나이가 들어도 똥오줌 못 가린다면서 당신 탓을 하신 거죠. 겉으론 냉랭하게 말씀하셨어도 자립하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었을 뿐 여전히 당신 딸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머니는 키울 때 해줄 거 다 해줘서 미련도 없다고 하셨지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존경스러웠고 그걸 받으며 자란 신우들이 그렇게 부러웠네요. 그렇게 10년 차를 지나면서 많이 약해진 체력으로 거의 누워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꼼짝없이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기력이 없어져 유동식으로 끼니를 대처하는 날들이 많아지는 시기에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 차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몸소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기력이 있으셔서 나와 지내는 날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누워 지내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산책을 가는 것도 몇 걸음 걷기 어려워하시기도 해서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병원을 갈 때도 휠체어를 꺼내 무릎 담요까지 챙기곤 했고요. 이전에는 외출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나가면 기력이 딸린다고 나가시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외에 딱히 나가는 일도 없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머니가 덜 힘들게 보내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게 어느덧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발 어제만큼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죠. 어머니도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퉁퉁 부은 눈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날들도 늘어갔어요. 그날, 그 마지막 날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가, 오늘 죽 좀 해줄 수 있니? 오랜만에 입맛이 도는지 죽이 먹고 싶네. 흰죽 말고 고기죽. 진짜요? 그럼요. 어머니 죽 해드릴게요. 소고기 갈아 놓은 거 있어서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잠깐만 계세요. 늘 유동식으로 버티셨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죽이 드시고 싶으시댔어요. 오랜 항암에 입맛도 기력도 잃어가셨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주방으로 달려가 음식을 하면서도 콧노래도 불렀네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항상 좋은 재료를 냉장고에 소량씩 두고 있었기에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버릴 때도 있었고 냉장에 있던 음식을 냉동으로 옮겨 남편이나 제가 잔반 처리하는 것처럼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식재료 사다 놓는 거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했었는데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정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꾸준히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내일 장 보러 갈 땐 좀 더 많이 쟁여놔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반 그릇 이상 드시는 모습을 보며 입맛을 찾으면 기력도 많이 좋아지니까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지요. 어머니 역시 입맛 돌아와서 기력 찾을 수 있겠다며 웃으셨고 당연히 그러셔야 한다며 둘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곤 어머니는 잠시 눕겠다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설거지가 끝나면 안방으로 오라고 하셨죠. 다 끝내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옆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안쪽에 서류 있어. 꺼내봐. 이게 뭔데요? 뭔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건물, 땅, 이게 다 뭐예요? 너한테 주는 선물. 그동안 나 돌보느라 수고했어. 내가 아파서 30평대 아파트 이사 가기로 했는데 못 갔잖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당황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한 거 있냐고 반문했어요. 돈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 한 적 없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집 좁다고 불평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내 딸이니까 다른 년들은 키우면서 키우고 난 후에도 이미 많은 거 해줬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더 빼앗아 가려고 안달난 년들이라 내가 숨겨놨던 거야. 이건 온전히 네 몫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주는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 부모 돌보는데 값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왜 저 두시고 어디 가시려고요? 안 돼요. 더 가지고 계세요. 이거 엄마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10년 뒤, 아니 20년 뒤에 저 주세요. 그땐 아무 말 안 하고 받을 테니.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다시 어머니 손에 넘겼는데 어머니는 다시 그 서류를 제 손에 주시곤 웃으며 말씀하셨죠. 15년이면 정말 많이 버틴 거야. 10년도 못 버틸 거. 네 덕에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이거 정리하면 20억 정도 될 거야. 이 집 판돈 못해서 너 살고 싶은 집 사서 예쁘게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한 건 엄마잖아. 엄마가 관리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왜 그래?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고 그래? 그러지 마. 응? 저는 울먹이며 식사 맛있게 하셔놓고 이러지 마시라고 마음 단단하게 붙잡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일 또 만나게 드시기로 하지 않았냐며 내일은 해산물죽으로 해드릴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저를 두고 멀리 떠날까봐 다시는 못 볼 곳으로 가버리실까봐 저는 내심 불안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여기서 1, 2년 더 버티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내일쯤 떠나도 이상할 거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 덧붙이시면서 당신이 무슨 복이 있어서 뒤늦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며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마시라고 어머니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런 절 다독이며 쓰다머 주시는 어머니 손길이 그 품이 좋아서 안겨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뭐가 급하셨는지 그새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불며 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3일장을 어떻게 보냈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울며 정신을 차려보면 응급실에 링게를 맞고 누워 있었고 다시 기운을 차려 빈소로 가기를 반복했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아주 열려놨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쟤가 완전 딸인 줄 알겠어. 안 그래? 누가 아니래. 딸이 하나도 아니고 장장 넷이나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러면 우리가 뭐가 돼? 남보다 못한 년 되는 거 아니야? 정작 피 섞인 건 우린데 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누가 보면 쟤가 숨겨진 진짜 딸이고 우린 데려다 키운 딸인 줄 알겠어. 진짜 거슬리게 정도껏 해야지. 옳게도 엄마랑 산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왜 그래? 누구라도 곡소리 내면 효자 같고 좋은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신우들은 남일처럼 말하는 게 귓속에 정확하게 들려서 진짜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내 친엄마 아니고 당신네들 친엄마 아니냐고 따지며 묻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도 없어 지나쳤네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동안 회사를 못 가서 회사를 가봐야겠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회사를 비워서 책임감에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내일 출근하면 되는데도 마무리되자마자 오후 늦게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요. 저도 회사 생활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만 알 것 같아 그러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져 슬픔이 다시 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누워서 제 손을 잡아주실 것 같기도 했고 결혼 초 퇴근하고 오면 주방에서 음식하며 손 씻고 앉으라고 말해주던 어머니 뒷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야,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냐고?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뻔한 저를 꺼내준 건 큰 신우 전화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받았는데 여보세요를 하기 전에
귀창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캥기는 거 있으니까 어딘지 대답 안 하는 거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인연이 왜 우리 엄마 걸 받아?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지금 어디래? 당장 쳐들어간다고 그래. 어쩐지 장례식 내내 쇼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다 이유가 있던 거야. 앙큼한년 엄마가 챙겨주는 뒷돈이 있었으니 지가 꿰차면서 우리랑 연락도 못하게 한 거 아니겠어? 어디래 언니? 응?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그래? 어이없는 신우들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네요. 네, 저 집에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히들 오세요. 어디 안 가고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넷이서 한꺼번에 들이닥치는데 눈이 뒤집혀 있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큰 신우는 캐리어까지 끌고 왔어요. 저는 그 캐리어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오늘 하루로 안 끝낼 생각이구나.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으로 짐을 싸왔구나 싶었죠. 야, 너 뭐야? 니년이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날로 받아?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당연히 형제들하고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엄마 치매에 있었던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엄마가 제정신이 없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멀쩡한 자식들 놔두고 왜 며느리한테 줘? 조금만 정상적인 생각만 해도 탐 나오는 거 아니야? 맞네, 맞아.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전년한테 줄 리 없잖아. 한 푼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우리가 증인이잖아. 자식들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연락 못하게 찾아오지 못하게 옆에 딱 꿰쳐서 엄마 재산 뒤로 빼돌린 게 뻔해. 법대로 하자고 해 언니들. 어차피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변호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잖아. 한 푼도 아니고 무려 20억인데? 넷이서 돌아가며 쏟아내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도 잘 안 하던 위인들이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젠 없다고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당연히 오지 말라고 말린 적 없고 전화 연결 안 해드린 적 없어요. 아니 막말로 어머님 전화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제가 못 받게 한다고 못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참 어이없어서. 이런 딸년들 어디가 이쁘다고 마지막까지 미워하지 말라며 편을 들어주셨는지 어머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었네요. 게다가 어머님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한 분이셨는지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당신들 아닌가요? 억지로 받아냈다고요. 15년을 곁에 있었던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삼켰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감싸기도 하셨지만 말이 통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그들이 원하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들 언성 높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담당 변호사 부를게요. 그러니 그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변호사 앞에서 정리하는 걸로 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앞뒤 꽉 막혀서 나몰라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만큼 올케가 쓰레기는 아니었네. 누가 아니래? 변호사 부른다며. 안 부르고 뭐해? 왜? 막상 우리가 부르라니까 겁나나 봐. 혼자 홀라당 다 먹으려 그랬는데 다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아까워? 착각하지 마. 원래부터 네 거 아니었으니까. 설마 우리도 변호사 연락받고 알았으니까 그 담당 변호사 부르겠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나 불러도 되고. 솔직히 돈 주면 안 해줄 변호사가 어딨어.
왜 그래? 너무 닥달하지 말고 지도 한 말 있으니 하겠지. 양심이 있다면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언니들. 진짜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말을 더할수록 제 생각해주는 척 지들 하고 싶은 말들을 더해가는데 자식 농사는 망쳤어도 자매끼리 아주 똘똘 뭉쳐 잘 살겠다고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눌렀어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려는데 신우들도 하나씩 서 있다가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거실 이곳저곳에 나눠 앉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뭘 어떻게 할 거라느니, 증거가 어떻다느니, 원래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된다느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솔직히 집이 작은데 안 들릴 일이 있나요? 다 들리는데 못 들은 척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창밖 풍경이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나가기 어려워지시면서부터는 여기 앉아서 바깥을 보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봄에 벚꽃 필 때면 창문 열어달라고 하셔서 둘이 나란히 앉아 바람 맞으며 과일 먹던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정확히 30분이 흘렀어요. 딩동, 현관 벨이 울렸고 제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오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던 터라 빨리 온다고 왔는데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상속 관한 이야기라 지금부터 녹음하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들이 일제히 굳어버리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넷이서 동시에요. 방금까지 법인이 증언인이 목소리를 높이던 그 얼굴들이 순식간에 하얗게 바래는 모습이 가관이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 큰 신우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뒤이어 둘째 신우, 셋째 신우, 넷째 신우가 줄줄이 따라 나가버렸죠. 아무 말도 없이 좀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도 사라진 채 주랭랑 치는 꼴이 정말 우스웠어요. 어머, 형님들 어디 가세요? 왜들 이러세요? 정확히 하자면서요. 한 푼이라도 가져가셔야겠다면서요. 변호사 앞에서 따져보자고 하셔놓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형님들 팔을 살포시 붙잡으며 말하는데 제 팔까지 뿌리치며 나가는 게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렇게 가버리시면 다신 이런 기회 없어요. 이의 신청하시는 거 저는 받아들였고 형님들이 그 기회 걷어차신 거예요. 변호사도 있으니 더 이상 번복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역시 녹음하고 있으니 법적 효력도 있어요. 아셨어요? 형님들 뒤통수에 대고 저는 크게 복도가 떠나가라 쩌렁쩌렁 말했네요. 변호사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까지 다 계산하고 저한테 맡기신 것 같은데요. 어쩜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게요. 어머님이 속상하시게 말이에요. 웃음이 나왔는데 눈물도 같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지켜주신 거라는 게 느껴져서요. 그 변호사는 사실 큰 신우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만나 혼전 임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 나이에 대학도 포기하고 아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신우는 아이를 유산한 후에도 철없이 놀기만 했어요. 그래도 3년을 버텼는데 군대 간 사이 바람을 피운 신우로 인해 결국 이혼을 했죠. 혼자 남겨진 그에게 설상가상으로 부모님마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도 잃고 아내도 잃고 부모님까지 잃은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건 사법고시였어요. 등이 떠밀려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는 독하게 버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도 몰래 고시촌을 찾아다니셨어요. 반찬을 날랐고 용돈을 쥐어주셨고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그냥 다녀가셨대요. 큰딸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미안함이었겠지만
그에겐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 같은 분이셨던 거죠. 그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큰 신우는 그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이혼 후 다시 찾아갔다 단칼에 잘렸어요. 두 번째 이혼도 본인 바람이었다는 게 낱낱이 까발려진 채로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위자료라도 받겠다고 또 들이밀었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물러났어요. 둘째 신우는 사기에 연루됐을 때 어머니가 창피를 무릅쓰고 그에게 도움을 청해 겨우 수습한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됐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찾아가셨던 거죠. 셋째 신우는 이혼 소송에서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는 게 변론 중에 드러났는데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어머니가 또 그에게 달려갔다가 이번엔 쪽만 당하고 오셨고요. 넷째 신우는 형부가 잘 나간다는 말에 용돈이나 뜯어볼 생각으로 몇 번 들이밀었다가 역시 창피를 당했어요. 그 얼굴이 현관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저지른 것들을 이 사람이 전부 알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법인이 증언이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신발도 내팽개친 채 줄줄이 도망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 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딸들을 감싸셨고 끝까지 저를 지키셨어요. 소리 한 번 안 내고 싸움 한 번 안 시키고 그냥 조용히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이걸 참 오래 준비하셨더라고요. 원래도 재산 딸들 몰래 숨길 때도 철저하셨는데 상속할 때는 더 꼼꼼하셨어요. 이젠 하나밖에 없는 따님한테 꼭 잘 전해드리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잘 챙겨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고요. 혹시 또 앞으로 찾아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엄마도 참. 네, 그럴게요.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제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꽁무니를 뺐다고 해서 끝이었으면 사연을 보내는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독한 신우들은 역시 독한 신우들이었거든요. 무일푼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20억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된 이상 1억이라도 받아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변호사를 고용해서 연락이 왔어요. 맨손으로 쳐들어왔다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법을 앞세워 다시 들이미는 거였죠. 솔직히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녹음까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랭랑 쳤던 사람들이 이번엔 변호사를 앞세워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1억이라도 뜯어내면 이득이라는 계산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참 지치지도 않는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도 이야기를 반만 들은 거였지요. 신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들었으니 사건 전말을 알 리가 없잖아요. 결국 요목조목 따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무료로 봐줬던 수임료까지 청구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다니면서 나왔던 비용들, 간병하면서 들어간 것들 자식들이면 다 같이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15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던 사람들이 어머님 병원비 한 푼도 감당 안 했던 인간들이 유산을 노리다니 정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아깝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패소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마 이렇게 패소해도 어떻게든 몇백이라도 뜯어내려고 다시 연락 올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모두 알려주세요. 괜히 말로 시비 붙다가 머리 아프지 마시고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 정말 몰랐는데. 안 겪어봐서 그러신 거예요. 저나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남기신 재산인데 제가 땡전 한 푼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지켜드릴 테니 마음 쓰지 마세요. 당연히 패소했지만 생각보다 신우들에게 여파는 크게 간 것 같았어요. 이번에 그나마 제대로 결혼했는지 큰 신우가 5번째 남편과는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5번째 남편이 이혼을 통보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이혼해도 그 이유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했던 큰 신우였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그동안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등을 돌린 거였으니까요. 이번엔 큰 신우가 뭐라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둘째 신우는 없는 돈에 변호사 비용까지 n분의 1로 동참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20짜리 살면서 그 보증금까지 소송 비용에 빠지고 나니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결국 셋째, 넷째 신혼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 좁은 집에 셋이 모여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다신 안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한 제가 아니랬더라고요. 변호사님 말대로 다시 또 찾아왔으니까요. 결국 남편까지 나서게 되었죠. 이 또라이 같은 년들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러고들 사냐? 야, 너 말이면 다야. 이 자식이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엄마 유산까지 빼돌리고 정신 나갔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는 올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형제들끼리 유산 나눠야지. 뭐? 또라이 같은 년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얘도 한패랬지. 부창부수 그 나물에 그 밥. 올케만 나쁜 년이 아니라 이놈도 나쁜 놈이라니까. 야, 우리가 또라이 같은 년이면 넌 또라이 같은 놈이야. 어디서 위아래 없이 까불어? 그래, 돈 생기니까 누나들도 안 보이냐? 이혼한 거 네 년들로 좋게 엄마 살아계실 때도 참았고 장례식장에 와서 손님처럼 있는 꼬라지도 참았어. 소송 건다고 난리쳤을 때도 뒤집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려서 참았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또 집으로 찾아와? 그러더니 욕을 한 바가지로 쏟아내는데 저도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화내는 거,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걸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정다감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 한번 뚜껑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야 이년들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살아계실 때 속 다 썩여놓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돈 때문에 또 난리야. 니년들 때문에 엄마 속 썩을 만큼 썩었으면 됐어. 내 마누라 속까지 썩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의절이야 의절. 다 썩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이래도 안 나가. 그러면서 신우 가방들을 하나씩 들고 패대기 치자 신우들이 놀란 눈을 뜨고 일단 나가자며 주랭랑치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신우들이 다 간 후에도 남편이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다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고생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지만 자기가 항상 지켜줄 테니 신우들 걱정하지 말라는데 참 든든했죠. 미안해. 진작 의절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형제니까 그러지는 말라고 해서. 아니야, 고마워. 당신도 고생했어, 진짜로.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15년 만에 들은 말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웃은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다 정리됐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돈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세 식구라 30평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집에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 창문 너머로 벚꽃 보시던 자리,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시던 뒷모습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어서요. 이사를 가버리면 어머니가 찾아오시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기력도 없으실 텐데 물론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력 좀 찾으셨겠지만 30년을 사신 집인데 이사 가버리면 너무 쓸쓸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 아마 영원히 못 갈 것도 같아요. 통장에 남은 돈을 보면서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작은 건물을 살까? 아니면 남편 월급까지 고스란히 모아서 은퇴하면 작은 소도시로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며 살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쯤 같이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호박 심고 상추 뜯는 상상을 했었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텃밭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이에요. 같이 못 가더라도 그렇게 살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